기업활력 제고법, 이른바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의 직권 상정 여부가 내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두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김홍국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활력 제고법,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난주에 무산이 됐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두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 상정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정 의장이 직권 상정 카드를 꺼내 들 것인지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그동안에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 정치권이 어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중재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일단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당히 망설이고 또 지켜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여야 간의 두 가지 법안 아니겠습니까? 원샷법 그리고 북한 인권법 관련 이슈인데 정의화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왕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통과가 됐고 여야 간의 합의가 된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법의 경우는 일단 상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의 경우는 양당 간의 합의가 일단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의장의 고심이 깊어질 건데요. 최근에 정의화 의장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일단은 입장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이제 일단은 원샷법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 인권법안은 상당히 미룰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정의화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두 법안을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일 대표께서는 김홍국 우리 평론가분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두 개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 통과 여부가 조금 하나씩 다릅니다만 그 직권 상정이 가능하긴 한데 그러나 이제 결국 이번에 두 개 법안을 직권 상정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실상 이제 여야 대치국면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고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는 서비스법이나 그 노동관계법들에 대한 이제 여야 간의 협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이거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두 개의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걸 하고 나면은 결국 선거법이나 다른 법안에 대해서 또 한 번 직권상정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쟁점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기남 노영민 두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당내 서명운동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 장악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출발한 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더민주가 상당히 별다른 잡음 없이 쭉 이렇게 순항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인재영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최고위원들 동반 사퇴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런 더민주 안에서 당내에서 별다른 이견들이 표출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을 해줬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빠르게 그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연장된 것들인데 이번에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을 이제 다시 번복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이제 문제가 논란이 좀 계속 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더민주의 어떤 정체성과 정책 처리 방식을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소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두환 정권의 국보의 참여에 대해서 오늘도 거듭 사과를 했고요.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더민주에 영입된 뒤에 최근에 더민주의 행보,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의 안정감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그동안의 국회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가져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광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당의 안정성을 높여서 호남 사람들이 원하는 집권을 이루겠다. 그동안의 호남 민심은 과연 어떤 정치 지도자가 다시 한번 민주 진영, 소위 말하는 야권 진영의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어줄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카리스마 그리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샷법을 제지한 부분은 경제 프레임을 이 더민주당의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큰 보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정치적인 이 능력 그리고 전체를 끌고 가는 전략적 마인드에서 더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기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네.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39%로 나왔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20%, 그리고 국민의당의 12%, 정의당의 그 3%로 나왔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추이,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각 당의 지지도가 그 큰 폭으로 변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이제 최근에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일단 뭐 수치상으로는 1%씩의 어떤 변화입니다만 가장 그 주목할 부분은 이제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어떤 흐름을 탈 것이냐였죠. 이 부분이 초기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새는 조금씩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이나 신선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한 그런 효과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약 2년 전에 안철수 의원이 당시 창당을 시도할 당시에 이제 동일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정당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도 그 신당의 지도가 1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현재 어떤 그 새 정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정체 내지는 약간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더민주와 국민의당 경우에는 그 호남 지역의 여론 추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 호남 지역의 여론 추이도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호남 지역의 여론 추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호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과연 이 정치 흐름을 바꿔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집권의 틀들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이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는 듯 했는데 결국은 더민주당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더민주당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했고요. 안정감을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끌어내지 못하고 현재 정체되는 상황이고 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이 과연 어느 정도 선전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 민심에서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벌이는 경쟁이 아주 호남 민심에 대한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최근에 전국을 보면요, 그 여야 공방보다도 야권 내부의 공방이 더 치열하고 또 날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그 쟁점 법안 처리 무산을 놓고도 그 국민의당이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야권 내부의 이런 싸움, 그 선거를 앞두고 야권 스스로의 그 공멸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그 제3당 그 양당 구도의 어떤 폐해를 지적하면서 3당 구도로 진입하기 위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더 큰 강하게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게 일반 국민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이나 어떤 정치의 방식, 어떤 가치나 비전을 가지고 기존의 야당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여당을 포함해서 기존 정치를 공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사람이나 인물에 대한 공세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공세를 펴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의 어떤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혹은 호남의 어떤 뭐 상징성이 있는 야당의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권자가 평가할 문제지 다른 정당에서 사람을 평가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쪽에 대한 방향을 잡고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국민 유권자들의 평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최근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또 완장론 발언 등으로 인해서 그 여권의 그 계파 갈등이 또 폭발하는 그 상황인데요. 김무성 대표,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죠. 김무성 대표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발언을 몇 번 했다가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일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친박 의원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향후에 정치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대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 시점에서 친박과의 확실한 그런 모습을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비박 진영, 소위 말해서 친김무성 성향으로 일단은 새누리당의 향후 20대 국회를 재편함으로써 김무성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친박계에선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최근에 있던 그 발언을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대위 과연 그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비대위 체제까지 가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물론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의 어떤 구성 분포나 뭐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은 최고위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을 때 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됐을 때 그 다음 문제가 생겨나죠. 뭐냐하면 현재로서 이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일단 직을 맡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뒤에 의총이라는 이런 속에서 결국 총선을 누구 체제로 치르냐라는 걸 또 한 번의 승부를 겨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과연 비대위 체제가 친박 쪽에서 어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냐라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이 그렇게까지 가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친박 의원들의 뭐 계속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공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는 그 최근에 그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그 별다른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 그간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또는 그 당내 친박계와 각을 세우다, 이게 이제 확산이 될 듯하다 싶으면 아무런 언급 없이 그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그 전술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 정치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실용성이 눈에 보입니다. 분리할 때는 빠지고, 소위 말하는 치고 빠지기,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빠지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의 구도를 잘못 짤 경우에는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대표의 입지도 약해지고요. 향후에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정치로 갈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내년 대권까지를 꿈꾸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작은 공격에 대해서는 치고 빠지기 전략을 함께 구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에 대해서 그 청와대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내심 상당히 좀 그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선진화법의 어떤 책임론 얘기를 하다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 총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키고자 하는 상향식 공천의 어떤 그런 자기 총선 브랜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그런 발언에 대한 뭐 후속 발언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도 결국 지금 현재 뭐 쟁점 법안들 계류해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국회 원내 어떤 협조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을 표면적인 어떤 갈등 상황으로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뭐 양쪽 다 그 확전 자체는 자제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싶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그리고 김홍국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